인류가 곡류를 재배하며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문명사의 획기적 사건, 농업혁명. 이후 곡물을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수월하게 수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식량 작업을 이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 사업이다. 하지만 농사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기술은 농민을 빈곤과 궁핍이라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했다. 수확량이 많지 않아서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춘봉기를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다. 최소 국민들의 배를 줄이는 일은 없게 하라. 그날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힘을 쏟았다.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를 지켰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국민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를 썼다. 그리고 이런 각고의 노력은 농업계의 혁명과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과연 이러한 획기적인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어떤 노력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부터 알아보자.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조상 대대로 먹어온 주씨. 그리고 우리가 젖을 뗀 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먹어온 음식인 쌀. 쌀이 전 국민의 주곡이 되면서 농사의 주력은 벼 재배와 쌀 증산으로 쏠리게 되었다. 벼를 재배하려면 종자를 준비를 해서 소독을 하고, 근데 오늘은 이제 파종하는 겁니다. 파종을 해서 모를 키우면 앞으로 한 달 후에 저희가 논에다가 모내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쌀의 증산은 곧바로 식량의 증산을 의미한다. 때문에 벼의 재배라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 민족, 국가 산업의 한 축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벼농사의 역사는 얼마나 된 것일까? 선조들이 스스로 농토를 이루고 벼를 수확하기까지 어떠한 역사와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나라에 그 벼가 들어오기는 4300년에 중국 그 산동성에서 그 이제 한강 하류, 그게 그 김해 또는 이제 일산 지역 그쪽에 이제 그 하구 이제 강변에 그 정착이 됐어요. 우리의 영토 안에서 발견된 다양한 벽시들. 그동안 우리는 이 벽시의 흔적을 통해 벼를 재배해온 수천 년의 역사와 그 발전 과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역사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하나의 벽시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접할 수 있었다. 1월 달부터 4월까지 그 벽시만 찾는 것에 4개월간을 합니다. 그래 드디어 토탄 속에 서 있는 그런 출토된 벽시도 찾고 또는 낱개로 찾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벽시를 찾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표조사를 벌이던 중 놀랍게도 땅속 약 15,000년 전 토탄층에서 고대 벽시 18알을 찾아냈다. 그리고 연구진들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토탄층에서 발견됐다는 점 외에도 이 벽시의 특별한 단면에 집중했다. 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잘라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그 전자주사 현미경으로 그걸 밝혀냅니다. 다시 말하면 소로리에서 출토된 고대 벼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그런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계 공용 측정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결과 약 17,000년 전의 것으로 나타난 이 벽실을 통해 우리는 벼농사의 기원을 새로 쓰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덕분에 5,000년 전의 벽시로 알려진 가와지 벽시 등 다양한 벽시와 타나미들도 새로이 조명받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벼농사의 모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저수지 등을 이용해 물을 다스린 모습이 그려진 사료를 통해선 선조들의 지혜도 엿볼 수 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21세기인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만 더 높은 수확률을 얻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해가고 있었다. 기술의 발전은 좀 더 쉽게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를 발전시킨 결과를 낳았다. 이 기구들을 사용해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양한 사료를 통해 남아있다. 매년 한 번, 1년에 한 번씩은 농사 지을 수 있는 연작을 하는 그 부력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세종이 건국 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체의 농사 기술을 집대성시켜서 책으로 저술한 농사 직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벼의 재배법은 물론 땅을 기름지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농사법이 적혀 있어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으로 편찬된 책으로는 효시가 되었다. 12세기 이후에는 두엄 등을 논에 뿌리는 시비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비료를 사용해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켰다. 비료라는 것은 작물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그 비료로서는 퇴비를 주로 사용했는데 퇴비는 그 가축분이라든지 그 인분을 발효시켜서 만든 것을 작물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 비료가 땅속에 들어가서 그 미생물의 작용으로 발효가 되고 그 분해 과정에서 그 작물이 필요한 영양분이 섭취가 되고 농사 직설을 보면은 중국의 지금까지의 비료 재료에다가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비료는 특히 그 인분료라든지 또는 그 재라든지 또 그 아궁이의 그 불탄 뒤에 나온 그 흙이라든지 또는 그 돌담이 무너진 흙 이런 흙들은 바짝 말려 있는 흙들인데 원래 흙을 말리게 되면은 그 흙의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 방법은 오늘날 원예작물에서도 우리가 많이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조선시대 편찬된 농사 직설에 소개된 시비법은 농사를 짓는데 비료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설명해준다. 초목을 불태운 재를 말하는 화분, 똥재, 오줌재를 칭하는 분해도 비료의 하나다. 분해나 묘해를 통틀어 숙분이라고도 한다. 지효성 거름으로 겨울철 대소맥의 어린 싹이 얼어 죽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거름인 외양간 거름의 속에도 눈에 띈다. 농사 직설에서도 소개했듯이 선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비료는 외양간에서 나오는 두엄, 즉 집, 건초 등이 가축의 배설물과 함께 섞여 있는 거름과 가축분과 인분을 직접 뿌려 만드는 퇴비이다. 풀이나 잔가지를 채취해서 또 집에서 기르는 뭐 닭이나 또 돼지나 소 이런 그 분들을 분뇨를 이제 이용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두엄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사용할 그런 전통적으로 만들었죠. 이중 퇴비는 퇴비 부수법이라는 발효 과정을 거쳐 시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퇴비 부숙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퇴비용 재료부터 준비한다. 현재는 기계를 이용해 톱밥을 만드는 등의 인위적 작업을 하지만 예전에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지피나 톱밥 등을 사용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썩은 모든 짚, 뿌리, 열매가 없는 잡초 등을 말린 것 역시 좋은 퇴비 재료가 되었다. 다음 과정은 퇴비 재료에 미생물 덩어리인 분뇨를 끼얹으며 퇴비 부숙을 시킨다. 부숙의 과정을 거치면 분뇨의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분해하여 식물 생장에 필요한 물질을 만든다. 비료를 통해 논에 뿌려지면 땅을 거름지게 해주어 식물 생장에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비료를 뿌리기 전의 토양과 뿌린 후의 토양에서 정말 유기물 차이가 날까? 비료의 사용 유무로 나눈 여러 농토에서 수거한 흙을 분석해 유기물 함량 검사를 해보았다. 먼저 분석을 위해 식물의 뿌리가 분포하는 약 15cm 깊이까지의 토양을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는 그늘에서 얇게 펴서 서서히 건조시켜야 한다. 온도 25에서 30도씨, 습도 20에서 60%가 적당하다. 이후 2mm 채를 통과한 토양 시료 한 스푼을 유발에 넣고 막자로 가른 후 다시 토양 입자를 0.5mm 채에 모두 통과하도록 조제한다. 이후 토양 시료 0.5g을 평량 후 삼각 플라스크에 담는다. 다음은 5ml 중크롬산 칼리 용액을 넣고 흔들어준다. 이후 10ml 황산을 넣고 관찰한다. 황산의 산성 조건에서 중크롬산 칼리로 산화, 토양의 유기물의 함량에 따라 화학 반응에 대하여 녹색으로 변하는데 이 녹색의 강도를 비색계로 측정한다. 이렇게 되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퇴비는 작물에 영양을 공급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땅속에 들어가서 물리적인 변화를 해서 땅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건강성이라는 것은
토양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다든지 그리고 그 양분이나 그 여러 가지들을 보유해서 작물이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양분의 보유력과 그 물 보유력이 있어서 그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비료를 뿌린 땅에 유기물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유기물이 부족한 땅에 시비를 제한할 수 있다. 선조들의 지혜를 품은 전통 농법. 그러나 이내 한계를 드러냈다. 우리의 선조들은 비료 사용 등 땅에 기운을 넣으며 농사를 지어나갔다. 하지만 늘 수확한 곡식의 양이 부족해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궁핍해져만 갔다. 봄이 왔을 적에 보리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쌀은 떨어지고 밭작물의 그 곡식이 수확되기 전 단계를 저희가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를 춘근기라 그래서 그 당시엔 저희 거의 먹을 게 없어서 쉽게 말하면 산에서 나무를 채취해 먹거나 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버텨왔다고 우리 선조들은 얘기합니다. 한번 농사를 지어 수확한 쌀의 양은 1년을 먹기에는 부족했다.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봄이면 바닥이 났고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식량인 보리도 미처 여물지 않은 때면 춘궁기가 왔다. 때문에 농가는 5에서 6월이면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됐다. 이런 농가를 구휼하기 위해 나라는 춘궁기에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내놓았다. 그때 당시는 곡물로 세금을 받아들였는데 걷어들인 것의 일부를 창고에다가 비축을 하는 겁니다. 비축을 해놨다가 춘궁기의 그 심각성이 어느 이상이 되면은 그것을 풀어서 못 먹은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서 이렇게 밥 대신 먹여가지고 연명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폈었습니다. 각 지방에는 의창이 생겨났다. 당장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땅에 심을 수 있는 종자를 나눠주었다. 그러나 의창 제도만으로 백성을 완벽하게 구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빈민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백성들이 힘든 춘궁기를 버틸 수 있는 끈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락 같은 희망의 끈도 끊어버리는 더욱 잔인한 시기가 왔다. 우리나라를 일단은 쌀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식량의 보급창 같은 그런 역할을 꿈꾸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의 농민은 영원한 소작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은 모두 일본 땅으로 실어 날랐다. 그 흔적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전북지역 양곡 수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전라북도 완주군의 삼례 양곡 창고. 일본인 대지주에 의해 착취된 양곡을 보관, 일제가 수탈한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군산항으로 옮기기 전 임시 보관하던 곳이었다. 또 다른 이 장소는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춘포역. 이 철도역 역시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이다. 당시 일본은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의 농산물을 손쉽게 수탈하기 위해 철도를 놓았다. 1914년 건립된 춘포역은 식량 반출의 거점으로 이용되었다.
우리나라의 예쁜 간이역이라는 말보다 일제수탈 수송의 요충지라는 표현이 먼저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장이다. 일본서 다 객출해갔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농사 짓더라도 거의 쌀이 일본에 거의 7, 80%가 다 갔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춘공기가 더 심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부족했던 식량. 농민들은 살 길이 없었다. 산에 가서 그 소나무 껍질에 그 속껍질을 벗겨서 먹는다든지 하는 초근목피하는 그런 것이 늘 계속됐었고, 특히 그 재난이 있었던 해라든지 이런 때에는 그나마도 먹기가 힘들어서 굶주려서 그 길거리에 쓰러져 있거나 또는 죽어 넘어지는 이런 모습도 상당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 통치를 당한 35년 동안의 삶은 삶이 아닌 그저 연명이었다.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먹고 버텨야 했다. 오랫동안 굶어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빈곤 그 자체였다. 조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서윤국에게 겨우겨우 삶을 이어간 후 드디어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한 기쁨도 잠시. 5년 만에 일어난 한국전쟁은 모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황폐화된 땅, 게다가 영농 자재의 부족은 물론 기술의 낙후 등 모든 것이 겹쳐진 상황에 농촌의 빈곤상은 연례 행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는 다시 살아났다. 낙후되어 있던 농촌 중심의 근대화 전략이 펼쳐졌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빈곤한 삶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농민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줄 획기적인 방법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서 들어서서 비료가 꼭 있어야 되겠다. 농사를. 그래서 그때부터 60년대 후반부터 비료 공장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화학 비료 공업은 1930년 함경남도 흥남에 공장을 세운 것이 처음. 그러나 광복 이후 국토의 남북 양단으로 남한은 비료 발전 시설이 상실되었다. 이에 남한에도 충청북도 충주시에 제1비료 공장으로 충주 비료 공장을 준공하였다. 이후 대단히 화학비료 공장들이 생겨났다. 전라남도 나주시에 제2비료 공장을 세웠다. 비료의 수급이 원활해져야만 식량의 자급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요소비료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시간이 지나며 비료 공장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울산광역시에 세워진 제3비료공장에서는 비료의 발전이 한 단계 더 이루어졌다. 제1비료공장과 제2비료공장은 충주비료, 나주비료 등이 있었고요. 제3비료공장은 우리 영남화학이었습니다. 영남화학의 역사적 의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합비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1공장과 2공장과는 전 차이가 있습니다. 공장이 준공된 후 요소비료와 복합비료가 생산되어 해방 후 처음으로 복합비료의 생산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생산되어 나온 요소 비료에 비해 복합 비료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화학 비료라고 표현되었는데 그만큼 그 공정 과정 또한 복잡해 몇 개의 공장이 설비될 수밖에 없었다. 그 공장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황산 공장이다. 이곳의 황산 공장은 총 2개. 구황산 공장 같은 경우는 1967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껏 운전되고 있다. 고농도 SO2 가스를 발생시켜가지고 전화탑을 거쳐가지고 SO3로 전환시킨 다음에 물로 순환시켜가지고서나 황산을 생산하는 접촉품에 의한 공정으로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위 공장당 600톤 정도 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황이라는 원료를 태우는 공정 과정을 통해 이산화황으로 만든 후 전환탑을 거쳐서 이산화황의 산화 과정을 통해 삼산화황을 만든다. 이때 순도가 낮은 황산이 흡수탑을 거치면서 고농도의 황산이 된다. 유황을 공기와 반응시켜 연소 반응을 한 후에 발생한 황산은 각종 공정을 거쳐 정제되기 때문에 비교적 순도가 높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실 황산은 위험한 물질. 하지만 이곳에서 만들어진 황산은 복합 비료의 재료인 동시에 인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재료이기도 하기에 없어서는 안 될 공정이라 할 수 있다. 이 황산이 인산공장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인산공장에서는 황산과 인광석이 반응해서 인산을 추출해서 그 인산을 다시 비료 공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황산을 만들었다면 두 번째 재료인 인산을 만들어야 한다. 유황이 황산 공장에서 황산이 되면 인산 공장에서 이 황산을 인광석을 반응시켜 인산을 추출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황산과 인산은 복합비료 공장으로 이동한다. 복합비료는 농작물의 발화, 성장 및 결실에 필요한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리 중 2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시켜야 하기에 마지막까지 공정 과정이 복잡하다. 황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황산과 인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산은 복합비료 공장에서 암모니아와 염화 칼륨 및 다양한 원료들을 반응시켜 복합비료를 만든다. 이러한 마지막 공정 과정은 복합비료 공장에서 이루어진다. 드넓은 대지 위에 세운 엄청난 크기의 공장에 울려 퍼지는 굉음. 그리고 그 진동은 공장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위력을 지닌다. 당시 비료 공장의 역할은 다방면으로 유용했다. 당시 1960년도에 비료 공장을 시발점으로 해서 중화학 산업이 육성하게 됐기 때문에 그 중화학 산업을 이끌었던 그 전문 인력들을 또 우리 비료 공장에서 양성했던 그런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서 쌀을 만드는 거기에는 필요한 성분이 물론 양이나 비율은 좀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한 20여 가지의 그 종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대개 무기질이 토양에서 얻는 것이 식물이 얻는 것이 대개 이러한 성분들을 얻는데 그 중에 어떤 것만 특별히 모자라도
그 소출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그 성분들을 비율로 해서 한꺼번에 여러 종류를 같이 포함하는 비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복합 비료고. 제3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료의 종류, 생산 공정, 비료의 생산량은 또 다른 비료 공장의 설비에 영향을 주었다. 최대한으로 많은 비료를 생산해내 비료 공업의 황금 시기가 도래했고, 이렇게 급속화된 화학 비료 산업은 화학 비료의 자급화를 만들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여분이 생겨 수출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비료를 전국 곳곳에 실어 나른 흔적들.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발걸음으로 비료 공장을 건설한 것은 미래를 내다본 대안이었다. 농업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게 해준 것은 물론 식량 안보를 지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드디어 식량 증대의 길을 개척했다. 화학비료 개발과 같이 농업의 발달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식량의 기본인 벼농사의 발전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 결과물의 하나가 통일벼의 개발이다. 통일벼는 개발된 게 저희가 이제 1964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1970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통일벼는 우리나라 6.25 이후에 식량 기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쌀의 작업을 이룬 그런 아주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통일벼가 개발되기 전까지 재래종 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재래종 벼를 심었습니다. 그 재래종 벼는 키가 통일벼보다 한 배는 커서 바람에 잘 쓰러지고 또 병충해에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수량이 통일벼에 비해서 반밖에 안 났습니다. 시반당 110kg밖에 안 나와요. 지금 현재는 500kg 넘잖아요. 근데 그 하여튼 그 다음 110kg밖에 안 나고 키가 또 이제 110cm 정도로 길고 있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고공품을 만드는 데는 이렇게 좋은 재료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도복에 약하고 또 이제 그 병충해 잘 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량이. 당시 농민이 재배하던 재래종은 길이가 길었던 것이 특징. 이에 따른 단점을 극복하고자 벼의 키를 낮춘 것이 통일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일벼는 어떻게 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 기존의 재래종이 아니고 새로운 타입의 벼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이랑 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그다음에 국제미장연구소가 산학연이 공동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됐죠. 당시 자급자족은커녕 매년 수확량이 줄어드는 상황에 식량 부족의 해결책은 품종 개량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창의적인 육종 방법을 끌어내기에 이르렀다. 인디카와 자포니카 품종의 장점을 결합하려고 시도했다. 1965에서 1966년에 걸쳐 한 개의 자포니카 품종과 두 개의 인디카 품종을 교배하는 이른바 3원 교배를 실시했다. 그 결과 1971년에 통일벼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고 1972년부터는 농가에 보급되어 재배되기 시작했다. 이 통일계통의 품종을 키우는 데에는 거기에 걸맞는 비료와 비료의 양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료의 역할은 품종의 탁월성을
키워줘서 그걸 실현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식물이 배고플 적에 언제든지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게 화학비료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게 화학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통일비를 개발해서 수확량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런 화학비료 개발도 하나의 그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 품종 개량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진 화학비료의 사용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소와 쟁기를 이용했던 과거에서 기술력도 한 단계 진보했다. 다양한 기계의 발전은 농사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간 후 벼농사는 그야말로 혁명적 발전을 이루었다. 품종의 개발, 그다음에 재배 기술, 그다음에 새로운 약재의 개발, 비료의 개발, 또는 정부의 지원 이런 것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사실은 우리가 쌀의 작업을 이루었고 300평에 350kg의 쌀을 내던 이 수준을 해서 약 30 내지 40%의 그 수량 증가를 하는 그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00kg 가까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출이 늘은 겁니까? 이후 1975년도에는 3천만 섬을 훌쩍 넘는 쌀이 생산되었고 1978년에 4만 섬을 돌파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드디어 식량 생산량 증대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더 이상 농촌은 춘궁기의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전 국민이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쌀이 생산되었다. 그야말로 상상이 현실이 된 것이다. 처음으로 국민들은 삶을 이어가는 기본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국민들의 배를 불리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더불어 윤택한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다. 통일벼의 개발과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게 한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유용한 작물을 공급해주는 땅을 더욱 기름지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비료 개발 연구가 시작됐다. 더 이상 춘궁기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고 부황 작물을 키워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또 한 번 변화를 이루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아마 그 녹색혁명은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도 가능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만들어서 기적을 새로 낳은 우리나라 역사에는 참 전무후무한 그런 그 사례가 될 줄로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가 완성이 돼야만이 그의 경제 활동 또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의 그 산업 발전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쌀의 작업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참기 힘든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긴 시간의 터널의 끝에서 우리는 배고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과연 뼈까지 옥죄던 기근을 멈춰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식물이 자라는 기본이 되는 땅에 영양분을 주는 노력. 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그 생각에서 얻어진 다양한 기술력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배고픔에서 구휼하고자 한 마음이 아닐까.